네, 준비하시는 동안 천천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3세션의 사회를 맡은 법무법인 남당의 대표 변호사 김태훈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지금 한국 ESG 학회 활동을 한 지가 이제 1년이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세미나도 많이 보고 또 여러 가지 그 각계각층에 있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많은 그 배움의 장들을 마련해 왔는데 오늘 같은 자리도 지금 이제 ESG가 이제 화두가 됐다라기보다는 거의 무르익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또 실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주제들이 다 있는 것 같아서 오늘도 역시나 계속 귀담아 듣게 됩니다. 마지막 세션은 역시나 지금 이제 그런 기조에서 지금 김현장에서 관련 업무를 지금 하고 계시는 정재용 변호사님께서 ESG 평가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시 신뢰성 확보 방안 여기에 대해서 주제를 발표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이제 ESG라는 부분들이 약간의 이제 과도기 아닌 과도기처럼 그 특히 이제 평가 시장의 신뢰도 문제를 가지고 반 ESG 부분항과 또 친 ESG 이런 부분들이 서로 대립을 해 나가면서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입장에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 이니셔티브를 우리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미국과 특히 유럽 선진국들이 굉장히 지금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는 이점들을 가지고 일종의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시장을 새로 재편하려고 하는 그런 모티브가 굉장히 저변에 깔려 있는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 ESG 분위기든 반 ESG 분위기든 어쨌든 그 이익과 관련된 부분이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블랙락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 결국 ESG의 정말 본 얼굴이 어떤 건지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평가 시장과 관련된 부분은 가장 큰 요즘 화두가 되고 있고 공시 문제하고도 연결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정재용 변호사님 멋진 강의 한번 발표문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장 법률사무소 정재홍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학회에는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저한테 이제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사실은 이제 이 사무실에서 ESG 관련해서 최근 들어서 자문 수요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관련 업무들을 좀 많이 수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때 좀 이슈가 되었던 사항들 위주로 좀 어떤 발표를 드리면 좋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게 사실은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주요 자문 내용이 이제 ESG 평가 기관이 평가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평가 점수를 좀 잘 받을 수 있겠냐 이런 내용이 좀 주로 자문을 이뤘다면은 네,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게 ESG 법규가 특히나 EU를 중심으로 좀 도입이 되면서 기업들이 이제 ESG 규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자문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ESG 규제라고 하면 그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공시 규제이고 두 번째가 공급망 실사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ESG 공시 부분이 이제 규제화가 도입됨에 따라서 이게 ESG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ESG 평가를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을지, 어떻게 신뢰성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을지 이러한 차원에서 좀 저희가 발표 자료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개략적으로 ESG 평가 좀 주로 언급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ESG 이거는 검색량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이제 한 2020년 정도까지는 이제 ESG라는 검색량이 이렇게 있다가 한 2020년부터 이제 폭발적으로 ESG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검색량도 보시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회에 있는 많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이제 기업들이 어떻게 ESG를 잘 하고 있는지를 되게 궁금해하기 시작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ESG를 각 그 이해관계자들이 개별 기업들을 평가를 할 수가 없으니까 ESG 평가 기관이 등장하면서 이제 각 기업들이 어떻게 ESG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고 그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그러한 수요들이 많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ESG 평가 시장 요새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국제적으로 보면 한 약 160개 ESG 평가 및 데이터 제공 업체가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글로벌 ESG 데이터 사업 규모는 뭐 2022년 기준에 한 13억 달러를 상회한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가장 대표적인 ESG 평가 기구를 보면은 MSCI나 뭐 S&P, 서스테널리틱스, 뭐 ISS, CDP 등 이제 다양한 평가 기관들이 존재를 하고 이제 인수합병 등을 통해서 점점 그 규모를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ESG 평가 시장의 규모는 2022년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13억 달러를 상회하고 이게 2025년에는 뭐 시장 규모가 뭐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다라는 뭐 투자은행의 전망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좀 ESG 평가 시장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평가 업체들 외에도 글로벌 신용 평가사들도 이제 신용 등급에도 뭐 ESG를 반영하겠다. 더 나아가서 기업이나 금융 상품에도 ESG 등급을 이제 부여를 하기 시작했고요. 국내에 보더라도 국내에도 이제 다양한 ESG 평가 기관들이 있는데요. 그 기존에 과거에 좀 많이 해왔던 곳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한국 ESG 기준원이라던가 서스틴베스트라던가 뭐 한국 ESG 연구소 등 이제 대표적인 평가 기관으로 보실 수가 있고 그 외에도 뭐 언론사라던가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분석하는 업체나 여러 회계법인, 신평사 등 이제 다양한 곳에서 이제 ESG 평가를 하겠다라고 많이 나서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또 이제 ESG 공급망 규제가 이제 도입됨에 따라서 단순히 상장사들에 대한 ESG 평가뿐만 아니라 상장사들이 이제 자기가 주고 있는 하도급 업체들에 대해서도 ESG 평가가 필요하다라는 수요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이제 ESG 평가사들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까지도 이제 평가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평가 시장의 문제점 부분인데요. 이건 좀 약간 민감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뭐 이건 제 생각은 아니고 이거는 기본 금융위에서 나온 이 ESG 평가 시장의 투명성, 신뢰성 제고 방안에 나온 부분을 제가 그냥 캡처를 해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된 게 앞에 많은 분들이 말씀 주신 것처럼 ESG 평가 결과의 신뢰성 부족 부분이거든요. 신뢰성 부족이 어떻게 나왔느냐 보면 내용을 보면 이제 첫 번째로는 각 평가사들이 다 평가를 했는데 똑같은 A라는 기업을 평가했는데 뭐 어떤 기업은 A라고 잘했다고 나오고 어떤 평가사는 뭐 B라고 해서 잘 못한다. 이렇게 해서 평가 기관마다 평가 점수가 다르니까 이게 기업의 입장에서도 나는 어느 평가사의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게 첫 번째 이슈고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이게 어떤 평가사들 보면 얘가 잘한다고 하는데 또 어떤 평가사를 보면 못한다고 하니까 대체 이 기업 ESG를 잘하는 건지 아닌지 신뢰할 수가 없다. 이런 식의 문제점이라서 출발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비판에 대해서 뭐 저도 일정 부분 동의는 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ESG 평가라는 게 뭐 정형화된 공식이 없다 보니까 각 평가사들마다 좀 주안점을 두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평가 항목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리고 각 평가 항목별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그리고 배점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사실은 평가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각 평가사마다 모든 기업의 평가 결과가 동일해야 한다 이런 말은 좀 맞지는 않는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고객이나 뭐 투자자 입장에서 좀 상당히 혼란스러운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뭐 ESG 평가 시장에서 이제 평가 체계 전문성 부족이나 뭐 ESG 워싱 등도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ESG 평가 시장의 신뢰성 개선을 위해서 뭔가 ESG 평가사들에 대한 뭐 평가 시장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겠다라는 게 이제 자연스럽게 움직임이 대두가 된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EU에서 그 설문조사를 한 것인데요. 보시면 되게 ESG 평가 시장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반응을 많이 기업들이 보였습니다. 이제 기업은 당연히 평가를 받는 입장이니까 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는데 뭐 예를 들어서 평가 방법론 투명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신뢰성도 부족하다. 그리고 이해상충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ESG 평가하는 사가 평가도 하고 그 기업에 대해서 ESG 개선을 위한 컨설팅도 하고 뭐 이런 경우에 이제 이해상충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ESG 평가 방법론이 너무 다 다르다. 그리고 ESG 평가하는 목적 같은 게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ESG에 대해서는 많은 이제 평가 시장에 대해서 많은 이제 비판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법적 규제 움직임은 전 세계적으로 좀 공통된 반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인도 증권거래위원회라던가 프랑스라던가 아니면 일본, 뭐 유럽 그리고 뭐 한국도 이번에 2023년 5월에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ESG 평가 기관에 대한 뭐 규제는 필요하겠다라는 게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이고 이제 ESG 평가 기관을 어떻게 규제할지는 뭐 대략적으로는 비슷한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평가 방식이라던가 평가 항목 등을 좀 공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부 통제 시스템을 잘 구축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들의 이제 약간 비슷한 어떤 가이드라인 등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앞에 부분보다도 이게 근본적으로 이제 ESG 평가가 좀 더 신뢰성을 확보하고 잘 되기 위해서는 그 평가 기간에 대한 규제도 있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ESG 평가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들이 많이 제공이 돼야 되거든요. 이제 그건 해결 방안으로서 이제 ESG 공시 제도의 도입 그리고 그에 따른 ESG 공시의 신뢰성을 확보해서 그런 신뢰성이 확보된 공시 자료를 통해서 이제 ESG 평가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ESG 평가에 대한 신뢰성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었고요. 이거는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지금 국내 기업들의 발간 현황인데요. 2022년 11월 기준으로 127개 기업이 이제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발간을 하고 있고 22개 기업은 연결 기준으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냥 외견상 보게 되면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기업이 되게 다양한 ESG 정보를 공시를 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ESG 공시가 규제가 아직 안 되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좀 자랑하고 싶은 것들 위주로 뭐 ESG 공시를 할 수도 있고 자기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은 뭐 거짓말까지는 아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좀 이렇게 조용히 넘어간다던가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공시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 기관 입장에서는 ESG 데이터를 정확하게 좀 받기가 어렵다라는 좀 문제점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요거는 이제 5개 사례는 대표적으로 이제 ESG 공시 관련해서 실제로 이제 문제가 제기된 사례들인데요. 요거는 뭐 한국 이슈는 아니고 다 외국에서 좀 문제가 되었던 사례들을 좀 주로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는 이제 SAC 같은 경우에는 ESG 정보들을 이제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뭐 ESG 펀드를 만들었다라고 해서 이제 어떠한 우리가 ESG 실사를 해가지고 ESG 잘하는 기업에 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공시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다. 뭐 이런 거나 아니면 일정 기업에서 우린 ESG 잘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도 문제 없어요라고 했는데 뭐 4번 사례를 보시면은 실제로 뭐 댐 붕괴가 발생을 해가지고 뭐 다수의 인원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SAC에서 실제로 공시된 내용과 비교해서 이게 상충된 부분은 없는지 정도를 문제 삼아가지고 실제로 벌금을 물고 이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아직 우리나라는 이 정도까지는 안 왔는데요. 충분히 우리나라도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공시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ESG 정보 공시 의무화 부분인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ESG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거는 뭐 한국이나 유럽이나 미국이나 다 공통된 지금 글로벌 스탠다드이고 계속 착착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라는 이름으로 공시가 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점점 그 단계적으로 거래소 공시하고 법정 공시화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아직 확정되는 안은 아니고요. 자본시장 연구원에서 발표한 것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2조 원 이상 기업의 경우에는 2025년부터는 거래소 공시로 의무화하겠다라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 좀 차이점이 뭐냐면은 거래소 공시 규정 안에 이제 어떠한 항목들을 공시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공시 내용이 잘못이 되면 이제 거래소 규정에 따라서 좀 제재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2027년부터는 법정 공시를 들어가겠다고 이제 단계적인 그 로드맵입니다. 근데 뭐 법정 공시에서 어떠한 그 법적 형태로 할지는 좀 얘기가 좀 더 돼야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자본시장법상 지금 사업보고서 공시 의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똑같이 넣어가지고 이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도 뭐 자본시장법상 공시 의무를 부과하게 되면 이제 바로 이제 부실 공시 문제가 나중에 될 수 있고 투자자들의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 정상 여기는 이제 이유 같은 경우는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가 사실은 가장 빠른 형태로 지금 공시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이제 CSRD라고 해서 기업 지속 가능성 보고 지침은 확정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 보고 지침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들을 공시해야 되는지는 이제 ESRS라는 곳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ESRS도 이제 2023년 6월 9일에 공시 기준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떤 것까지 공시해야 되는지 적용 대상 기업은 어딘가지 다 결정이 됐고요. 실제로 이제 각 국가의 입법 과정만 남은 상황이고 가장 빠르면 이제 2025년부터 공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이게 좀 관할을 되게 넓혀가지고요. EU 내에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EU 밖에 있더라도 EU로 매출하는 수출하는 금액이 일정 금액 1.5억 유로 이상이면은 그것도 너희도 공시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거는 빠르면 2029년부터 공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대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모 회사가 뭐 그런 2029년부터는 관련 공시를 해야 돼서 이런 규제 대응 업무가 요즘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이제 EU법이 있고 한쪽에서는 이제 IFRS도 자기들도 이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 재무제표, 그러니까 재무 공시를 통해 가지고 이제 기존에 있던 IFRS에다가
이제 ESG 요소를 추가해서 ESG 요소도 함께 공시해라라고 지금 이제 규제를 만들었고, 이것도 사실은 2023년 6월에 기업 지속 가능성 공시 기준 최종안이 발표돼서 내용은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실제로 적용 시점이라던가 구체적인 디테일 등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제 IFRS가 이렇게 발표하게 되면 대부분 이제 회원국들이 많이 다 이거 도입을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곧 도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SAC에서 기업외나 정보 공시 의무화를 하고 있어서요. 이거는 이제 아직 2022년 6월 17일하고 2023년 하반기에 이제 규정을 확정하겠다고 하는데, 가장 큰 이슈는 이제 이거는 그 탄소 배출량을 공시를 하라는 내용인데, 이제 스콥 3를 포함할지 말지, 포함한다면 언제 포함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다툼이 있고,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안티 ESG 방향도 있기 때문에 이게 쉽사리 지금 확정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 ESG 공시 신뢰성 강화를 위한 추가 제언 부분인데요. 이거는 이제 좀 제 생각을 좀 적어봤는데,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ESG 공시가 규제화가 도입이 됨에 따라서 어느 정도 ESG 공시되는 정보들에 대해서는 좀 신뢰성을 확보할 어떤 배경, 토양이 좀 완성이 된 것 같고, 이제 ESG 평가사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공시된 데이터를 가지고 좀 평가를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사람들도 이제 좀 더 신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들었고요. 근데 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이제 조금 더 ESG 공시 신뢰성 강화를 위해서 어떠한 점이 좀 필요할까라고 네 가지 좀 포인트를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국내 공시 인프라 구축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실제로 업무를 해보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 좀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은, 자기들도 ESG 공시를 되게 잘하고 싶은데 지금까지는 ESG 공시의 데이터 같은 거를 그러니까 회계 정보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전산화가 잘 돼 있어서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차곡차곡 올라오는데요. ESG 데이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견 생각해도 좀 추상적인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이게 데이터의 정확성을 자신들도 좀 신뢰를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보통 연결 공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모회사 따는 좀 어느 정도 통제가 되더라도 뭐 자회사, 특히나 해외 자회사 이런 부분들은 데이터 확보 자체가 어려워서 이걸 어떻게 좀 자기들이 공시 인프라를 잘 구축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많은 상황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시정보 3자 검증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사업보고, 재무제표를 감사보고서를 내면은, 그러니까 회계법인에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내주듯이 ESG 보고서 같은 경우도 기업이 그냥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발간한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고, 이거를 누군가 좀 제3자 검증기관이 검증을 해서 우리가 필요 최소한의 어떤 것들은 검증을 했고 이 부분은 정확합니다, 이런 식의 이제 검증 절차를 좀 도입을 되어야 조금 더 ESG 공시가 신뢰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적어봤고,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이게 네, 감사합니다. 3번은 공시제도의 중복 문제인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뭐 기업 지배 구조 보고서 공시라고 해가지고 기업 지배 ESG 중에서도 G는 별도로 공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뭐 탄소 배출량을 비롯한 여러 환경 정보들은 뭐 환경 정보 공시제도 등을 통해서도 공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ESG 공시 규제가 도입이 되면은 이게 너무 다양한 곳에서 너무 산발적으로 이제 ESG 공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업도 힘들고 뭐 투자자들도 힘들고 힘들기 때문에 좀 이거를 좀 통합해가지고 좀 하나의 공시 체제로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마지막으로는 공시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인데요. 결국에는 이걸 기업들이 정확하게 ESG 공시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ESG 공시에 대해서 기업의 이사들이나 그런 지배구조를 책임진 경영진들한테 책임을 주는 게 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사회라던가 뭐 ESG 위원회, 뭐 경영진한테 명시적으로 이제 ESG 공시 관련해서 내규 같은 걸 만들어서 역할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그런 임원진들로 하여금 ESG 정보의 데이터 수집이나 공시를 위해서, 정확한 ESG 공시를 위해서 어떤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런 것들을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이걸 좀 실제로 돌아가게 하려면은 이걸 뭐 법으로 강요하기는 뭐 너무 선언적인 문구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내용들 구체적으로 좀 공시를 하도록 하라, 이런 것도 공시 내용에 포함을 하게 되면 기업들 입장에서 좀 되게 압박을 느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저희가 도입을 하게 되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까지 조금 더 잘해서 ESG 공시가 자체가 신뢰성이 강화된다면 ESG 평가 자체도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발표 자료를 준비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경 변호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선에서 실무 현장에서
ESG 일선에서 계시면서 가장 그 최신화된 트렌드와 또 특히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ESG 공시에 대한 어떤 불신 문제 이런 부분들 이유와 원인 진단해 주셨고 그리고 대응 방안도 적절히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이에 대해서 이화여대 김현철 교수님께서 첫 번째 토론자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현철입니다. 목소리가 조금 쉬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예, 저는 그 발표자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발표자의 의견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 방식으로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토론문은 자료집 111페이지에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ESG는 자본주의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 부문의 전략이라는 배경적 포지션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내재에 있는 사회적 문제를 감수하는 방식으로 그 전략을 실행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기업을 넘어 공공 영역에도 ESG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문제는 아직도 기업들이 이윤과 실적을 추구하는 전통적 기업 문화에 길들여져 있는 현 상황에서 어떻게 새로운 ESG 문화를 확산하고 주류화할 것인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생각의 변화가 가장 어렵고 가장 늦은 법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ESG 문화의 확산과 주류화라고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이 저는 ESG 평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직접적으로 ESG 문화를 바꾸라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평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ESG 평가는 ESG에 대한 공시 자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발표자께서는 ESG 평가 시장이 매우 크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 결과의 신뢰성 부족이 주요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평가 시장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며 특히 ESG 공시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ESG 정보 공시의 의무화, 국내 공시 인프라 구축, 공시 정보 3자 검증, 공시 제도의 중복 문제 해결, 공시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 등을 그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적절한 방안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드립니다. 저의 질문은 이하에 있는 것처럼 한 3가지 정도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발표자의 방안이 실제 시행되기 위해서는 정책적 노력으로 충분할지 아니면 법제화까지 필요할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법제화까지 해야 될까라고 하는 점에서 주저하는 바가 대단히 많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묘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요즘 이른바 ESG 기본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발표자가 제시한 5가지 방안과 관련해서 이 법제화 논의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발표자께서 소개한 것처럼 EU에서 이미 디렉티브를 내놓았는데 이 디렉티브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시는지 또 궁금하고 향후 디렉티브가 레귤레이션으로 변화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ESG 평가는 ILFS S1의 표현을 빌리면 지속 가능성 관련 재무 정보라고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재무 정보와 결을 달리하는 정보들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의 특성상 수치로 측정할 수 없는 질적인 평가가 수반되어야 비로소 제대로 된 ESG 평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환경이나 기업 내 인권 문화와 관련된 평가를 하려면 양적 지표만 가지고는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 저 국내 ESG 평가 기관의 지표들을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이런 정책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뭐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으로 이게 평가가 되나라고 하는 아주 근본적인 의문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아가 발표자도 지적하고 있듯이 양적 자료만으로는 ESG 워싱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ESG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 이 정성적이고 질적인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한데 이런 측면을 대처하지 않으면 ESG 평가의 신뢰성을 본질적으로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현재 ESG 평가 방식의 문제라기보다는 평가에 대한 구조적 프레임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미 잘 아시는 발표자의 해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ESG 평가 기관이 늘어나는 것이 그 자체가 ESG 평가가 활성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무엇보다 발표자도 지적했지만 평가의 신뢰성을 위해서는 평가 기관이 신뢰할 만해야 합니다. 또한 향후 평가 시장이 커지면 새롭게 진입하는 평가 기관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평가 기관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책이나 제도 혹은 평가 기관에 대한 평가 등이 필요하지는 않을까요? 이미 조금 발표자께서 말씀을 하시긴 했었습니다. 평가 기관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고는 계십니다만은 그 규제 방식에 대해서 어떤 좀 말씀 생각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제 부족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서 죄송합니다. 네. 네, 김현철 교수님 냉철한 토론 짧지만 아주 강렬한 것 같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도 이 검찰에서 거의 이제 20년 정도 환경 수사를 계속 해온 사람의 입장에 봤을 때는 요즘이 정말 많이 걱정이 되는 게 이 사실은 지금 ESG 평가라고 받거나 지속 가능성 평가라고 받는 부분이 제 개인적인 의미에 봤을 때는 워싱하고 있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이제 국내의 문제로 그 순간의 문제로 거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큰 화살로 돌아올 것 같아서 그게 가장 큰 걱정이고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그 평가 지표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실질화해서 오히려 잘하려고 회사를 PR하는데 그게 워싱의 낙인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아이러니가 올 가능성이 위험이 굉장히 큰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아까 그 교수님 지적하시다시피 ESG 지표라는 게 기존의 수치로 정량화된 어떤 재무 정보하고는 좀 다른 결이 다른 그런 정보다 보니까 뭔가 다른 접근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실질한다는 게 굉장히 생각보다는 쉬운 작업은 아닐 것 같고 그래서 EU에서 지금 하고 있는 각종 그 보고 지침도 보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아까 제도가 있냐 없냐 근데 그런 것 가지고 사실은 기업의 그 ESG 가치를 평가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실무가 입장에 봐서도 결국 EU도 지금 자기네들도 사실상 뭔가를 제대로 틀을 못 잡고 해서 이제 출발을 그렇게 추상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보여지고 그래서 앞으로 그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조금 더 구체화하면서 자기네들한테 훨씬 더 유리한 어떤 그 지표들을 만들어가면서 힘의 논리로 계속 그거를 강제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아까 교수님 지적해 주셨다시피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는 방법은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 어떤 평가 점수 받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ESG 잘하고 실질적으로 박수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야지 정말 그 제대로 대응으로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몇 가지 질문이 있으셨는데 바로 답변을 하시는 게 좋으시겠습니까? 발표자께서 편할 대로 하시죠. 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질문은 오늘 제가 와서 확인을 했는데 어려운 질문들을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다른 발표에 집중을 많이 못하고 이제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그 먼저 첫 번째 질문 주신 거 관련해서 정책적 노력으로 충분할지 아닌 법제화가 필요할지 관련해서는 뭐 제 개인적인 의견도 있겠지만 사실 대세는 이제 법제화로 가는 거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법제화로 가는 경우에 사람들이 이제 섣불리 법제화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추상적이고 해서 이걸 법 규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이 첫 번째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로 이게 글로벌로 다 돌아가다 보니까 다른 국가들 좀 눈치를 많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게 EU나 미국과 달리 너무 뚱딴지 같은 것을 규제를 하게 되면은 뭐 정부의 기업들의 비판도 있고 되게
많은 비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규제가 되는지 계속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고 제 생각에는 한국의 법규도 거의 뭐 EU나 미국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으로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제화가 된다고 하면은 이제 특히 미국이나 EU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특히 EU는 이제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공시고 두 번째가 공급망 실사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은 공시 부분에 많이 초점을 두고 있고 공급망 실사 같은 경우는 아직 구체적으로 조금 더 뭐 논의나 아무튼 구체적인 조금 더 깊게 들어가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좀 특이한 점은 이제 ESG 기본법 같은 경우 이제 여러 가지 법안들이 발의가 되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이러한 규제뿐만 아니라 어떤 지원 정책들도 법제화가 되어 있어서 그런 건 EU랑 미국이랑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는 대기업은 몰라도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많은 ESG 관련해서 지원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고 그런 것이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조금 더 소외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법제화에서 충분한 지원을 하는 거는 저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EU 디렉티브 관련해서는 EU는 이제 이런 기본법적인 접근보다는 개별 법령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EU 공시 부분에서 이제 이런 지속 가능성 ESG에 관한 정보들을 공시하도록 이제 수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EU 그 디렉티브를 보시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사실은 상당 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 정보에 대해서 제3자 검증을 해야 된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 통제 시스템도 들어가 있어서 이걸 ESG 공시를 최종적으로 누가 책임지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도 같이 공시를 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관점에서 보자면은 사실은 EU라서 좀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EU 공시를 할 때 뭐 협력사에 관한 정보들도 공시를 하라고 하고 있어서 이제 EU 기업들이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기업에 대해서 너희 빨리 ESG 데이터 정확하게 내놔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한 2029년부터는 이제 EU의 수출액이 높은 아까 1.5억 유로 이상인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 EU 규제에 따라서 공시를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뭐 우리나라 뭐 현대차라던가 뭐 삼성전자라던가 EU의 수출액이 높은 기업들은 이거에 따라서 공시를 당장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이슈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질의 주신 그 IFRS 관련해서는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ESG라는 정보가 다 계량화가 불가능한 부분도 많고 정성적인 부분도 많고 그 평가라는 것도 평가 기관이나 평가자의 주관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밖에 없다고 생각을 들고요. 그래서 IFRS도 좀 고민을 했던 게 이제 이런 것들을 뭔가 넣어야 되겠는데 어떠한 식으로 넣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실은 그 공시된 내용을 보면은 정성적인 내용들을 많이 공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이용자가 이제 기업 가치 평가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속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해라. 그리고 그거는 어떤 4가지 프레임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지속 관련해서 지속 관련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기 위해서 어떠한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목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이런 식의 약간 추상적인 이런 것들을 공시하라고 하고 있고 실제 좀 내용을 보면은 그 이외에 뭐 ESRS랑 약간 비슷한 부분도 상당히 있고요. 그래서 서로 이제 많이 보고 좀 통일된 기준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여기서 좀 IFRS가 조금 더 나가는 거는 그래도 조금 더 개량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탄소 배출량이라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 기업 입장에서 여러 가지 개량화된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탄소 배출량이 얼마인데 어느 정도 금액을 투자해서 뭐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겠다 이런 식의 이제 목표까지 좀 제시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래도 가능한 개량화를 하면 좋겠다 이런 좀 취지가 반영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ESG 평가 기관의 어떤 평가 대상도 늘어나고 평가 수요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말씀 주신 것처럼 평가 기관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좀 깊이 공감을 하는 바인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ESG 평가라는 거는 주관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구체적으로 ESG 평가 지표라던가 평가 배점이라던가 이런 것을 법제화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정부에서 이제 ESG 평가 기관에 대해서 실제 평가를 하는 부분은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자연스러운 거는 이제 그 평가 시장에 여러 그 ESG 평가 기관 플레이어들이 존재하고 그게 시장 논리에 따라서 점점 더 고객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뭐 평가 기관이 생길 수도 있고 조금 더 수요에 맞는 입맛에 맞는 평가를 해주는 그런 기관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칙은 시장 논리에 맡겨서 이제 평가사들이 경쟁을 해야 된다고 보고 다만 기본적인 최소한의 규율은 필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해상충을 하지 말라던가 아니면 시장에서 좀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떠한 방식으로 평가 항목을 두고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좀 공시를 하도록 해야 그래야지 시장에서도 좀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네, 여기까지. 네.
네, 답변 감사드리고 이어서 제2토론 들어가겠습니다. 법무법인 대륙 아주에서 ESG 부문장을 맡고 계시는 이상봉 변호사님께서 제2토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게 된 대륙아주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상봉 변호사입니다. 그 발표자께서 상세하게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견을 간략하게 좀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ESG 공시를 통한 ESG 평가 활성화에 관해 깊이 있는 연구 및 발표를 해주신 정재영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발표자께서 상세히 설명하신 바와 같이 ESG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격히 커지면서 ESG 평가 시장도 커지고 있고 ESG 평가 기관도 많아지고 있으나 평가 기관들 사이의 그 평가 결과 차이로 인해 평가 등급의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평가 대상 기업들도 ESG 정책이나 평가 대응과 관련해서 혼선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ESG 평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논의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ESG 평가 신뢰성 확보와 관련해서 첫 번째로 평가 지표, 평가 방법에 대한 통일적 지침이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ESG 공시 정보의 객관성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 ESG 평가 결과의 차이는 주로 평가 기관들의 평가 지표, 가중치 등 평가 방법의 차이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ESG 평가 결과의 차이에서 오는 신뢰성 저하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에 관한 통일적 지침을 제정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용평가의 경우 숫자로 이루어진 재무적 사항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나 평가 방법의 객관성 등이 상당히 명료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ESG 평가는 다양한 항목을 포함하고 있고 포함하는 그 비재무적 사항에 대한 평가로서 그 범위를 획정하려면 그 오랜 합의가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또 그게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평가 지표, 평가 방법의 통일 측면에서 규제가 반드시 바람직하다고만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특히 ESG 평가의 수유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평가 지표, 가중치 등 평가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MSCI, S&P 글로벌, 무디스 등 평가 기관의 평가 결과 수유자는 주로 금융 투자 기관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바디스는 공급망 내 협력사들이 ESG 경영을 평가하고 있는데 평가 결과의 주된 수유자는 다국적 기업 및 협력사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정보 조달과 관련해서 그 정보 조달과 관련된 법률이 제정되면은 앞으로 조달 사업에서 그 ESG 평가도 가격이나 아니면 기술 평가와 같은 한 항목을 이루어서 평가를 하게 될 텐데 그때 회사가 납품하는 정부 조달 시 납품하는 그 항목이 무엇이냐, 서비스냐, 상품이냐, 그리고 또 상품인 경우에도 어느 산업 분야의 상품이냐에 따라서 그 대단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ESG 평가 결과의 차이를 해소하는 것이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법일 수도 있으나 ESG 평가의 목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평가 기관들이 평가 지표, 가중치 등에 대해서 적극적인 공개가 해당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발표자께서 상세히 설명하셨는데 ESG 평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ESG 평가 자료 중 가장 중요한 공시 자료의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합니다. 각 기업들이 작성 공시하고 있는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는 해당 기업의 ESG 경영과 관련된 많은 정보를 개량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ESG 평가는 공시되고 있는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비롯하여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데이터를 위주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 공시되고 있는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상의 데이터가 모두 사실에 기초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컨대 온실가스 배출을 비롯해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에 담길 수 있는 데이터들을 해당 기업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공급망 내 협력사의 데이터까지 취합하여 공개하게 될 것입니다. 공급망 내 그 협력사의 데이터가 정확히 수집 관리되어야만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의 신뢰성도 제고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작성 기업뿐만 아니라 공급망 내 협력사의 데이터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ESG 평가 신뢰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많은 회사들이 이러한 그 시스템 상품을 많이 만들고 실제로 그 현업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론문에는 기재는 하지 않았지만은 그 실제로 그 ESG 평가 기관들이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그 공시된 그 기업 그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뿐만 아니라 그 해당 기업의 대상 기업에 대한 뉴스라든지 여러 그 공개된 자료들을 데이터 크롤링해서 그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그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에 그 공시에 오류가 있거나 아니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 그 다른 그 데이터들을 통해서 좀 보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러한 그 평가 기관들의 그런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 다른 그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공개된 자료를 통해서 그 평가 자료의 신뢰성을 많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더 그 앞으로의 우려가 좀 더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봉 변호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역시나 그 평가의 객관성이나 신뢰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그 기반이 되는 로 데이터의 진실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로 데이터의 질이 아마 그 평가의 신뢰성을 좌우하는 그런 길이고, 그리고 또 평가 수요자가 누군지에 따라서 그 지표나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다양화해보자.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평가와 관련된 객관적 지표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당사자들이 공개해야 된다, 이런 좋은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일단 저희 패널들의 토론은 이미 끝났는데 시간도 어느 정도 좀 남고, 그래서 혹시 저희 주제와 제3주제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오늘 뭐 주제 관련해서 패널 외에 의견이 있으시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자유스럽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 토론이 거듭되고 너무 많은 데이터가 지금 머리에 들어가가지고 명확하게 요지를 가지고 질문 드리기는 좀 힘들고요. 개괄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학회에서는 산학협력이사로 있고요. 사랑과 해양 투자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니시어티브하고 아까 우리가 이제 유럽에서 하는 그 디렉티브 이런 형태로 국제 표준 형태로 또 이제 그 정책적인 그런 결과물들로 인해서 통상의 그런 배리어들이 생겨서 결국 ESG는 이제 세계 경제의 표준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한국 ESG 기본법에 대한 논의와 ESG 기본법에 대한 적절성과 도입의 적절성과 아까 잠깐 또 뭐 그 제도적인 거 그런 추상적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결국 그 우리가 경제 이제 사기업 부문에서 보면 경쟁력의 총합인데 그런 제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는 엄청난 결과가 중소중견기업에는 특히 미치고, 대기업은 이미 체질이 국제화되었고 국제 기준에 빠르게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국내 납품업체 형태로 아주 열악성을 띠고 있는 기업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희는 그 제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거의 사생결단하는 그런 마지노선들이 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ESG 기본법뿐만 아니라 이 현실 세계에서 존재하는 이런 탄소 감축을 측정하고 또 이제 그 제도적이면서 또 실제 감축량을 측정하는 이런 기술적인 부분, 그린 전환을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이 혼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산업혁명부터 2023년 오늘날까지 산업화를 이룩한 형태의 결과물을 어떻게 이 기후위기에 따른 ESG를 평가하느냐, 저는 이 문제를 국가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 부분은 상당히 그 총합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법과 제도를 이해하고 또 중소중견기업에서 측정의 문제, 스콥 1, 2, 3를 측정해서 ESG에 전체적으로 재무적으로 담아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논의는 지속 가능성이나
SDG나 뭐 GRI 이런 거는 UN 규범에서 유엔의 규범에서 필요로 한 국제 뭐 환경 단체랄지 GRI 이런 것들이 논의되었다면 지금 ESG는 주체가 기업이라는 거죠. 논의를 기업의 입장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실행을 국제 기구가 아닌 기업이 기후 위기를 대응해야 하는 국제 기구가 아니라는 거죠. 이야기가 지금 기업으로 이제 뭐 옛날 한반도에 뭐 한국이 고조선이 있었는데 이 얘기가 아니라 고조선에서 물장사를 하고 있는 물장수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얘기로 내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적절성 부분에서는 오늘 제가 전체적인 이런 피드백 드리고 싶은데요. 그 기업의 단위로 굉장히 밑단이 아니고 글로벌 기업 같으면 굉장히 뭐 지금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세계 경제 대통령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네. 예. 그래서 네. 예. 축약을 하면 ESG는 국제 표준인데 국제 표준이지만 정책적인 각축장이 되고 있어서 그러면 ESG 보고서를 결국 잘 쓰기 위해서 ESG 기본법이나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제 많은 중요한 분들이 계셔서 제가 말씀이 좀 해정이 길어졌으면 죄송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적절하게 시선이 다 다른데 고도가 다른 이거를 기본법에 녹일 건지 그 대응 방법이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복합적인 난이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뭐 좀 죄송합니다.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여기 대해서 발표자께서 뭐 멘트 하실 것 있으십니까? 네. 네, 오늘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성 경영 보고서 쭉 말씀 같이 함께하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아마 혼돈되는 게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우리나라 법률에 지속가능성 평가 이거를 넣은 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이거든요. 근데 이 법을 제가 만들어서 내용을 이제 잘 아는데 이걸 처음에 만들 때 지금에서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성견지명으로 그거를 넣어놨을까라고 했는데 저는 거꾸로 이런 말씀을 드려요. 제가 세상 물정 모르고 넣었어요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처음 들어간 게 2006년도에 만들어서 처음에요. 지난해 다시 복원됐거든요. 그때는 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속가능 기본 전략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수립에 대한 평가의 의미에서 지속가능성 평가라고 넣었던 거예요. 물론 그때 저도 경영계에서 전 세계에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라는 거를 한다는 걸 알았는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게 나중에 소송까지 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부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한 근거가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이냐 이런 말씀을 할 때마다 깜짝 놀라면서 그거 아니라고 나중에 법이 만들어지거나 하면은 반드시 이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에 있는 평가 이름 바꿔야 돼요. 지속가능성 이행 보고서. 이걸 해야 되고 지금 말하고 있는 지속가능성 보고서라든가 경영 보고서는 별도의 ESG 기본법에서 명시가 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좀 바로잡아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한정돼 있는 이유로 더 이상 여러분들 많은 의견을 듣고 싶지만 여기서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ESG 토론 자체가 굉장히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성숙해가는 그런 과정에서 있었다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고요. 아까 기본법 제정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역시나 저는 제일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그런 거라 생각합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것들이 밖에서 인정될 것이냐, 이거는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되고 결국 그런 본질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방어라는 입장에서 저는 이 부분을 ESG 부분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도 공격하는 사람의 입장에 봤을 때는 자기네들 유리한 것들 다 내가지고 드러낼 겁니다. 그러나 방어한들 사람 입장에 봤을 때는 우리 약점을 미리부터 보여줄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철저히 실무자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공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단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PR을 하고 일종의 과장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이게 조금만 가게 되면 나중에는 허위 공시 문제 부분들이 생기고 특히 지금은 외국에서 공급망실사법이나 시반법 이런 쪽 보면 검증 제도가 EU 본국 자체적으로 독점해서 아예 현장 실사까지 나올 정도로 법 규정에 못 박아놨거든요. 근데 그 의미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은 각 그 모든 평가 시스템이나 이런 그 기업 가치나 이런 평가의 주도권들을 자기네들이 가지겠다는 그런 걸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외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그 허위라고 하는 부분들을 들춰내는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후 지금 3년 동안 유예시켜준 그의 본질이라고 저는 약간의 악의적인 시각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보면 결국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들통이 날 것이고 그리고 우리 평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다 긍정적인 부분, 공개적인 자료만들 갖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부정적인 부분들은 다 숨기게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외국에 있는 검증이나 이런 부분들로 전방위적인 실사를 통해서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나중에 그 그린워싱의 문제 또 그걸로 인해서 허위 공시로 인한 기업의 손해배상 문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오히려 더 훨씬 더 큰 재앙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그 실질적인 논의들이 우리나라 국익 차원에서 제대로 우리가 그런 대안을 제시할 수 있고 그런 대안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폐회식의 사회를 맡은 이카플러그의 신진주 과장이라고 합니다. 또 여기 한국 ESG 학회에서 이번에 총무이사로 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 인사드립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참 중요한 자리였는데요. ESG의 평가 자체도 중요한데 평가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저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들 인사이트가 많으셨을 텐데요.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공공기관과 사기업과 또 ESG 평가하는 그 법무법인 컨설팅 기관 모두 다 이제 빠른 시간 안에 저희가 훑어보는 방향성을 짚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ESG의 본질을 오늘 짚고 가시는 시간으로 유익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는 고문현 한국 ESG 학회 회장님의 폐회사 말씀으로 네, 청해 듣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되고 또 바쁘신 분들이 있어서 전부 수고하셨고요. 평가가 중요한데 조금 전에 안철수 의원도 얘기하셨지만 또 다른 분도 얘기했지만 측정할 수 없으면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측정할 수 있는 지표부터 제대로 개발해서 우리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의할 수 있는 분야부터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수요에 따라서 또 평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도 같이 개발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같이 단체 사진 찍고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폐회사 대신 단체 사진 찍는 것으로 선택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